자,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되면서 항상 보면 정권이 바뀌잖아요. 정권이 바뀌게 되면은 어떤 스타일로 바뀌느냐면 지금 보면은 예전에 보면은 지금 새누리당이 뭐로 바뀌었죠? 한국당으로 바뀌었죠? 자, 한국당이 어떻습니까? 원래는 보수 쪽이잖아요. 그쵸? 그 다음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은 어디입니까? 지금 진보라고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보수와 진보로 만들어진 그런 정치적인 로 형성이 된 나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진보와 그 다음에 보수, 이제 보수와 진보 항상 한 번은 보수로 갔다가 한 번은 또 진보로 갔다가 알겠지만은 어떻습니까? 예전에 한 번 진보로 가면 한 10년 해먹어요. 그 다음에 또 한 번 보수로 바뀌면 또 한 10년 해먹습니다. 부분들이. 왜냐하면 지금 보면은 이명박 대통령 하고 나서 그 다음에 박근혜 대통령까지 10년 해드셨죠? 보수로. 그러고 나서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님의 어떤 크나큰 어떤 문제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그 표가 민심의 표가 어디로 이동했습니까? 지금 이제 더불어민주당 쪽인 어떻습니까? 진보 쪽으로 이동을 한 거예요. 이분들이. 그리고 그 전에 이명박 대통령 이전에는 또 어디였습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있었죠. 노무현 대통령 또 이전에 뭐였습니까? 김대중 대통령이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가 이 어떻습니까? 민주당 쪽 아니에요? 민주당 갔다가 또 10년 해드시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보수. 그 다음에 또 이제는 민주. 그 다음 민주에서 또 어디로 갑니까? 그건 모르죠. 아직 미래 이름 모르잖아요. 근데 이렇게 패턴이 그렇더란 얘기예요. 이 부분들 항상 보면은 이런 패턴을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사람이 나중에 살다 보면 실증이 나는 거예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민주 하다가 나중에 어떻습니까? 이게 계속해서 경제가 좋아지고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기 편안한 좋은 세상이 계속해서 된다라고 하면 그 정권을 계속해서 유지해서 찍겠죠. 그죠? 이분들이. 그렇지만 안 되니까 바꾸는 거예요. 민심이 돌아서는 거잖아요. 그렇죠? 민심이 이번에는 좀 질린다. 그럼 이쪽으로 한번 바꿔볼까? 그러니까 민심의 변화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번에 민심의 변화는 어떤 촛불혁명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민심의 변화가 생겼다. 이분들이 생겼는데 지금 항상 보면 여러분들 생겼죠? 지금 이제 항상 보면은 이제 보수가 있고 진보가 있잖아요. 진보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이 보수는 어떻게 되냐면 보수는 경제 성장형입니다. 경제 성장 쪽으로 포커스를 잡아요. 그러니까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더 잘 되게끔.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소득이 많이 발생할 수 있게끔 해서 어떻습니까? 기업이 이윤을 창출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많이 해서 깔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성장 쪽으로 무게를 잡습니다. 그 뭐냐면 보수 쪽은 어느 쪽으로 성장을 잡냐면 성장 쪽으로 무게를 잡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장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는 대기업과 연을 잡았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제 이후에 우리나라가 이만큼 성장을 했었던 거는 뭐냐면 지금의 대기업을 양상을 시켰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 삼성이라든지 보면 SK라든지 큰 엄청난 대기업들이 우리나라 경제의 성장에 엄청난 영향권을 차지하고 있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되냐면 지금 대통령제 이후에 그렇게 어떻습니까? 대기업하고 어떻게 보면 정경유착이라고 하죠. 그죠? 대기업들한테 엄청난 특혜를 줘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들이 엄청나게 성장을 한 거예요. 이분 많이 눈도 감아주고 정치적으로. 그래서 대기업이 성장을 하는 가운데에서 어떻습니까? 중소기업 그리고 많은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경제 성장이 많이 이루어지게 된 거죠. 근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좀 먹고 살기 좀 괜찮아졌죠. 먹고 살기 좀 좋아지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됩니까? 투명하게 해야 된다. 투명하게 된다. 그리고 이 성장 쪽보다는 어느 쪽으로 더 무게를 두고 싶어 하냐면 자꾸 분배 쪽으로 많이 무게를 두고 싶어 하는 게 심리적인 부분이에요. 이제 그러다가 박근혜 대통령쯤 해서부터 그 전에는 무조건 성장 위주의 정책을 계속해서 했습니다. 그렇지 이제 박근혜 대통령 보수표였지만은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어떻습니까? 여론 조성이 된 게 뭐냐면 지금 어느 정도 이제 먹고 살기 괜찮아졌으니까 조금 못 사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사회복지 쪽으로 분배 쪽으로 가자라고 해서 그 당시부터 어떻습니까? 표심을 잡기 위해서 분배 정책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런 전략적 복지 쪽으로 선거 공약을 많이 하는 쪽으로 해서 표를 걸기 시작을 했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지금 이런 성장에서 이 진보는 어떻습니까? 분배 쪽으로 방향성을 원래 잡는 데다가 박근혜 대통령 때는 원래 보수표기 때문에 성장 위주의 정책을 피긴 하지만 시대적인 흐름이 어떻습니까? 성장도 성장이지만은 성장과 어떻습니까? 분배 쪽으로 같이
같이 가야 된다. 이렇게 여론이 조성이 됐던 거죠. 분들이. 근데 그러다가 어떻습니까? 지금 보수에서 진보로 바뀌었잖아요. 진보로 바뀌면서 이제는 어느 쪽으로 하냐? 완전히 분배 정책. 그러니까 뭐냐면 성장은 조금 어떻습니까? 죽이고 그 다음에 그 재원을 갖다가 어떻습니까? 성장. 그러니까 우리가 성장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에서 재정 지출을 하는 부분들이 어디로 가야 되느냐? SOC 쪽입니다. 결국에는. 사회 간접 자본 있죠? 도로도 뚫어주고 철도도 기관망 도로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개발을 시킬 수 있게끔 어떻습니까? 많은 기업들이 개발을 시킬 수 있게끔 토지를 개발하실 수 있게끔 해주기 위해서는 도로망, 철도망, 어떻습니까? 공항, 항만 이런 것들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많이 SOC 산업을 갖춤으로 해서 기업들이 유치가 되고 또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거기를 또 개발을 한단 말이에요. 이분들이.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SOC 분야로 많이 투자가 이루어졌어요. 어느 부분을 재정 지출을 국가에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돈을 쓸 거 아닙니까? 그 세금을 갖다 어디에다 투자했냐면 SOC 쪽으로 많이 투자를 했다는 얘기예요. 이분들이.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 때부터 분배와 성장을 같이 하는 과정 속에서 어떻습니까? 성장 유지 정책에서 분배 쪽으로 섞여 들어갔죠. 그러면서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아예 분배적인 성향이 많이 좌우하게 됐다라는 거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요 사이클을 보게 되면 이제 보수하고 지금 현재 진보의 어떤 성향을 보게 되면 자, 보수 쪽은 뭐냐면 기업들의 이윤을 창출을 많이 시키게끔 어떻습니까? 정책을 몰아가요. 부분들이. 지금 여러분들 보세요. 한국당에서 뭐라고 그래요? 법인세 인하해야 된다 막 그러잖아요. 그쵸? 근데 더불어민주당은 뭡니까? 법인세를 늘려야 된다. 그 양극화 아니에요. 이 부분들이. 왜냐면 한국당에서는 뭡니까? 기업들이 세금을 완화시켜줘서 어떻습니까? 세금을 줄이게끔 하려면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줘야 된다. 기업들이. 그거 맞잖아요. 그렇게 해야 왜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왜 자꾸 외국으로 뻗어나가냐. 외국으로. 응? 외국을 뻗어나가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나라가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지금 보면은 인건비, 뭐 최저임금 인상, 뭐 여러 가지 얘기 나오죠? 인건비뿐만 아니라 지금 보면은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현재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디로 가냐면 자꾸 외국으로 간다는. 그리고 법인세 같은 경우도 많이 자꾸 늘리니까 아니 기업들도 누구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세금 적게 나가면 좋지 않아요? 돈을 벌었는데 세금 다 걷어가면 기분이 안 좋죠. 안 좋죠. 그죠? 분들이 세금을 적게 가져가면 돈이 많이 쌓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세금을 갖다가 어디에 투자를 하냐면 또다시 투자를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장 유지 정책입니다. 성장 유지 정책.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깔아줘라. 이 부분들이. 그렇게 해서 기업들이 이윤이 늘어나면 기업들이 이익이 쌓이잖아요. 이익이 쌓이게 되면 어떻습니까? 이익잉여금이라고 하죠. 그 이익잉여금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근로자들한테 소득을 재분배해라. 그래서 근로자들의 임금을 상승시켜주고 인건비를 늘려주잖아요. 그러니까 대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임금이 많은 거예요. 중소기업들은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돼요? 돈을 조금 주죠. 대기업들은 잉여자금이 많이 있죠? 그러니까 잉여자금이 많으니까 잉여자금을 갖다가 소득을 많이 주는 거죠. 그분들이. 그래서 소득을 또 주는 만큼 퀄리티 있는 직원들을 그만큼 또 뽑는 거예요. 그리고 퀄리티 있는 직원을 뽑아가지고 어떻습니까? 그 직원들이 또 일을 열심히 하니까 그분들이 창조적인 일을 하잖아요. 그렇죠? 창조적인 일을 통해서 회사를 성장을 시킨다. 그분들이. 또 성장을 시키는 가운데서 또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런데 주다 보니까 하나 주고 두 개 주고 세 개 주고 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주세요가 돼버리는 거예요. 응? 그러다 보니까 그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덜 주면 맨날 10,000원씩 주다가 어떻습니까? 다음에 5,000원 주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난리가 나죠. 우리나라 우리 민주화 운동 대단하잖아요. 근데 아니 사실은 10,000원 주다가 5,000원만 사실 5,000원 주는 것도 감사한 거예요. 경기가 어려우면 중소기업은 그것조차도 못 받는데 대기업은 어떻습니까? 보세요. 현대자동차 이런 데 보면은요. 노조들이 너무 좋아요. 완전 천국의 노조들의 천국입니다. 노조가 연합이 잘 돼 있어가지고 아주 그냥 노조 때문에 일 못해 먹어요. 사실은. 돈만 생기면 다 뜯어갈 생각을 하죠. 이분들. 그러니까 기업이 성장을 하려면 이익잉여금이 있어서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자꾸 주다 보니까 자꾸 노동쟁이. 그러니까 노동들이 연합을 해서 더 파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응?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게 상당히 크죠. 그러다가 회사 문 닫으면 어떻습니까? 그 피해가 누구로 갑니까? 결국에는 다시 노동자들한테 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이 부분들이.
근데 우리나라가 모르겠어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하는 거는 뭐냐면 어떻게냐 대기업이 많이 크지 않았냐 이거예요. 지금까지 그죠? 왜? 지금 현재 정책적으로 정치적으로 엮여져서 많은 혜택을 봐와서 이만큼 성장하지 않았냐. 이제는 니네들이 좀 뭐 해야 된다? 돈을 풀어라. 이제 이렇게 가는 거야. 여러분들이. 니네들이 좀 더 풀어야 되지 않냐. 그래서 너네들이 이렇게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잖아요. 이익잉여금이 많이 쌓여 있는 것 같다가 어떻습니까? 임금도 좀 올려주고 부분들이 그렇게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정경유착을 단절을 하고 그 정경유착의 단절의 샘플이 된 게 뭐냐면 지금 박근혜 대통령이 된 거죠. 어떻게 보면 맞죠? 예전에도 다 그렇게 해왔어요. 지금 보면은 예전에 뭐 블랙리스트다 뭐 화이트리스트다 하잖아요. 그게 보수당에서는 보수 쪽에서는 진보 쪽에 블랙리스트 만들었고 진보에서는 보수 쪽에 화이트리스트를 만들었거든요. 해가지고 그래서 베니핏을 주는 단체와 그리고 불이익을 주는 단체를 다 만들어서 암암리에 이미 다 리스트가 작성이 돼 있었던 거예요. 이 부분들이. 혹시 잘못 말하면 큰일 나요. 제가 더. 근데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맞죠? 그죠? 전 잘 모르겠어요. 분들은 혼자 예측을만 할 뿐이에요. 근데 이제 그런 문제가 지금 어떤 쟁점화되고 폭로가 된 거잖아요. 이 부분들이 폭로가 됐고 또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문제로 인해서 지금 어떤 문제, 이 전 정권에 대한 문제가 계속해서 이제 파헤쳐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지게 된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러다 보니까 그것뿐만 아니라 그리고 기업들 간의 유착 관계도 마찬가지로. 박근혜 대통령이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먹은 것도 없어. 그래요. 아, 니들은 먹은 거라도 있지. 나는 먹은 것도 없는데. 이러고 있잖아요. 그쵸? 그런다 엄청난 비리를 지은 거예요. 근데 나는 먹은 게 없어요. 나는 먹은 게 없던데 무슨 비리를 지었냐. 이 부분들이. 그럼 모르죠, 나도. 그쵸? 어쨌든 간에 그게 문제가 뭐냐면 대기업들, 특히 우리나라 대표하는 삼성이라고 하는 회사와의 관계성 문제가 터진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근데 어떻게 보면 삼성이라는 회사와 전 정권이 유착이 잘 돼서 지금의 오늘날 삼성이 엄청난 매출액이 나오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삼성이 지금 어떻습니까? 매출액 사상 최대잖아요. 그러니까 사상 체계가 나온 게 어떻습니까? 정부의 보조를 받아서 정부와 정책적으로 어떤 연합이 돼서 기업들이 혜택으로 인해서 지금 그 이후에 정권이 바뀌면서 혜택을 많이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그게 그래 왔으니까 여태까지도 그분들이.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삼성이 많은 순환을 당하고 있죠. 지금 오너가부터 해서 밑에 있는 전략기획실장부터 다 지금 뭐 줄줄이다. 그 어떻게 보면은 삼성의 가장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 사람들이 지금 다 어디 가 계셔요? 다 들어가 계시잖아요. 그러면 뭔가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자꾸 늦어지게 되겠죠. 근데 이거는 경제는 생물과 같아서 타이밍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에 맞춰서 어떻습니까? 성장 엔진, 성장에 대한 부분들을 씨를 꺼트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되는데 자꾸 타이밍을 놓쳐버리다 보면 지금이야 어떻습니까? 전에 했던 것 때문에 어떻습니까? 매출액이 나오지만 지금 그런 거예요. 반에서 1등한 애가 있죠? 전에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1등 올려놨잖아요. 그 지금 공부 안 해. 그러면은 다다음 달 공부 돼요? 안 돼요? 또 떨어지죠. 어느 정도까지는 커버링을 하지만 자꾸 이제 하락을 하는 거예요. 부분들이. 이제 이러한 어떤 부분들이 이제는 다음 내년, 내후년에 어떤 우리나라 경제 성장의 발목을 잡을까 조금 우려가 돼요. 근데 왜냐면 삼성이라는 대기업이 아무래도 우리나라 국가 경쟁력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물론 좀 체질적으로 조금 약간은 바뀌긴 해야 됩니다. 실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많은 기업들이 정경유착이 없어지고 어떻든 좀 더 투명한 회사, 투명한 나라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분들은 실질적으로 가봐야 한다. 가봐야 알겠지만 어쨌든 간에 조금 더 투명한 회사가 만들어져서 우리나라가 조금 더 신뢰도 지수가 높아져서 퀄리티 있는 나라가 될 수도 있지 않겠냐. 또 이렇게 또 짐작을 해보는 겁니다. 그분들이. 근데 어쨌든 가봐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보수 쪽에서는 그렇게 되는데 지금 이제 진보 쪽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통령에서 지금 시도를 하는 게 있어요. 지금 현재 진보 쪽으로 지금 방향을 잡았죠. 그죠? 응? 지금 그러면 이쪽에서 시도하는 부분들이 어떤 부분이냐. 나오네. 지금 뭐냐면 오늘 여러분들 그 매일경제신문 이렇게 보셨나요? 매일경제신문을 보시면은 소득 주도형, 그러니까 뭐냐면
소득 어떻게 돼요? 주도형 경제 성장. 맞죠, 그죠?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 이론, 이 부분들을 만들어냈어. 사실 원래 경제 성장이라고 하는 이 부분, 그러니까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잘 먹고 잘 살려면, 개인들이 잘 먹고 잘 살려면 일단은 여태까지 어떤 이론적인 배경은 뭐냐면, 일단은 기업들이 잘 살아야 돼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돼요. 기업들이 돈을 많이 벌어서 어떻습니까? 그게 임금으로 확대가 돼서 어떻습니까? 돈을 많이 버는 구조. 이렇게 구조로 돼서 소득이 늘어나죠? 기업이 잘 되면 이익 잉여업을 통해서 소득이 늘어나잖아요. 그럼 소득이 늘어나니까 그 돈 갖다가 어떻습니까? 지출이 많이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지출이 많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뭐 쓴다는 얘기 아니에요. 핸드폰도 바꾸고 뭐도 바꾸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니까 물건을 자꾸 쓰기 때문에 생산을 늘려야죠. 그러니까 생산을 늘려야 되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죠. 공장을 가동시켜야 되니까 땅도 잡아야 되고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그러니까 투자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경제가 성장을 하는 거죠. 일자리가 창출이 되죠. 왜냐하면 공장 하나 더 지으니까, 공장 하나 더 짓고 그 다음에 일자리가 창출되고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경제 성장이 좋아지고. 이게 원래 샘플링이죠.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어떻습니까? 한번 시도를 하는 게 있다 이거야. 시도하는 게 분들이. 근데 이 부분들은 잘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해보면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 구조를 잘 보셔야 되는 게, 우리나라가 어떻습니까? 지금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내가 보니까요,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지금처럼 의료보험 확대, 사회복지 쪽으로 돈을 많이 쓰게 된다라고 하면 앞으로 10년, 20년, 30년이 지났을 때 있잖아요. 그때 되면은 노령인구가 극대치가 되죠. 왜냐하면 베이비부모 세대들이 어떻습니까? 다 나이 드신 분들로 가잖아요. 그 지금 젊은 세대 사람들 나요, 안 나요? 얼라들 안 나죠? 그렇잖아요. 걔네들이 어떻습니까? 이제 경제성장의 주도권을 잡고 일을 할 텐데, 경제성장을 해야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을 해야 되는데, 사람이 별로 없는 거야. 사람이 별로 없고, 노령인구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령인구는 다 복지 혜택을 봐야 될 사람이고, 어떻습니까? 어디서? 일하는 사람들한테 어떻습니까? 세금을 걷어서, 어디에다가? 노령인구들한테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젊은 세대들이 정말 어렵다 이거예요. 어려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지금 있는 이 자녀들이 성장을 했을 때, 나중에 20대, 30대 돼가지고 사회 진출을 했을 때, 오히려 어떻습니까? 세금에 대한 압박,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가 가중이 될 수도 있다. 이 부분들이. 이게 왜 그러냐면, 근데 우리나라가 경제 성장률이 지금 현재 높습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우리가 예전처럼 경제 성장률이 막 10%, 20% 되면은 커버링을 할 수가 있는데, 지금 경제 성장률이 어떻습니까? 2.7% 그리고 3%. 요 정도 선에서 물가 상승률만큼의 어떤 경제 성장률을 이루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어떻습니까? 자, 경제 성장률은 한계가 있죠. 그 경제 성장률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걷어들이는 세금은 한계가 있잖아요. 이 부분들은. 그러면 걷어들이는 세금은 한계가 있는데 돈 쓸 일은 더 많아지네? 나라에서 돈 걷어들일 일은 한계가 있는데 어떤 노령인구가 많이 늘어나니까 돈 쓸 일은 많이 늘어나죠. 그러니까 지금이야 문제가 없어요. 지금이야 문제가 없는데 세월이 지나서 3년, 5년, 6년 이렇게 됐을 때, 자, 복지라고 하는 게 있잖아. 여러분들 다 봅시다. 여러분들 급여를 지금 110만 원, 월비를 만약에 110만 원 준다 합시다. 100만 원 준다 합시다. 100만 원 주는데 갑자기 90만 원. 여러분들, 사장님 물러가라. 사장님 물러가라. 제가 물러나겠습니까? 근데 110만 원, 100만 원 받다가 10만 원만 까먹어도 감정이 상해지는 거예요. 감정이. 그만큼 복지라는 것은 한번 늘려놓으면 줄일 수가 없는 겁니다. 줄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베네수엘라가 망한 줄 아시죠? 베네수엘라가 왜 망했냐면 너무 복지를 많이 풀었기 때문에 그래요. 복지를 너무 많이 풀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그 나라는 기름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 아니에요? 지금 경제 자체가, 구조 메커니즘 자체가 기름 팔아서 먹고 사는 나라예요. 근데 유가가 떨어졌죠? 유가가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생산성이 떨어지니까 어떻습니까? 돈이 들어오는 건 없죠. 복지는 늘려놨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파탄이 나는 거야. 파탄. 나라가 파탄이 일어나니까 물가가 폭등하고, 물가가 폭등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사회적인 문제점이 발생하는 거죠. 막 어떤 내란이 일어나고, 막 이런 문제, 폭동이 일어나고, 이 부분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야.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는, 자, 경제 성장률이 만약에 받쳐준다라고 하면 됩니다. 일단은
그러니까 경제 성장률이 받쳐주면은 이런 어떤 사회복지 쪽으로도 돈을 쓰면서 경제를 성장을 시키면서 세금을 그만큼 비례해서 걷어가지고 그거 갖다 복지 혜택 쪽으로 돌리면 됩니다. 맞죠? 그런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의 한계점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분들이. 경제 성장률이 한계가 있고, 근데 앞으로 노령인구가 늘어나면서 어떻습니까? 사회복지 쪽으로 돈을 들어갈 일은 더 많아지죠? 왜? 예를 들어서 노인 인구가 만약에 62살 넘어가신 노인 인구가 100명이었다 200명으로 늘어났다 봅시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은 재원 지출이 어떻습니까? 훨씬 더 2배로 늘어나야 될 거 아니에요. 이분들이. 그런데 지금 자녀들이 태어나는 게 1명, 2명 아니에요. 이 인구가 어떻습니까? 20살, 30살 돼가지고 어떻습니까? 돈을 벌어가지고 세금을 낼 거 아니에요. 그거 보니까 오늘 신문인가 나오니까 이 젊은 인구가 지금 노령 인구를 감수를 하려면 10년, 20년 지났을 때는 뭐냐면 지금에 내는 세금의 7배를 더 내야 된대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젊은이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다라고. 엄청나요.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보면 포퓰리즘 정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인기. 예를 들어서 다 좋은 거예요. 지금 현대. 왜? 지금 받아먹을 땐 다 좋죠. 뭐 돈 준다고 하면 얼마나 더 좋아요. 돈 준다는데 싫어할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들? 다 좋죠. 다 좋은데 곳간에 떨어지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되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어쨌든 간에 곳간에 떨어지지 않게끔 어떻습니까? 충분히 채워질 수만 있다라고 하면 그게 바로 경제 성장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이 경제 성장을 계속해서 뒷받침해주지 않으면 한번 늘어난 복지 재원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줄일 수가 없다. 오히려 더 늘어나면 늘어나지 줄어지지가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그래서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이제 소득 주도의 어떤 경제 정책을 쓰고 있는데 이 부분들이 먹히려면 뭐가 받침이 돼야 되냐면 경제 성장이 받침이 돼야 돼요. 같이 동시에. 근데 경제 성장을 안 되면서 어떻습니까? 소득 주도의 경제 정책을 핀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소득 주도의 경제 성장을 피는 건 뭡니까? 우리가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맞죠?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서 정부에서는 뭘 썼어? 어떤 카드를 썼어요? 공무원들 늘리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 뭘로? 세금으로. 그 공무원들 늘려가지고 어떻습니까? 민간 경제에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 민간 일자리 창출에 있어서 마중물 역할을 하겠다라고 한 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일자리 창출 1호 아닙니까? 그래서 그 예산안을 통과시켰고 그래서 어떻습니까? 그래서 공무원들을 막 양산을 시키는 거잖아요. 근데 양산을 시키려고 해도 공무원들이 일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민간인 일이 많아야죠, 결국에는. 그러니까 경제 성장을 시켜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야 공무원들이 일이 되는데 공무원들을 그냥 놀면서 돈만 받아가게 되는 구조가 될 수 있죠. 부분들이. 그렇기 때문에 경제 성장도 동시에 가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이 부분들이.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일자리를 많이 챙겨주고 또 하나는 뭐냐면 지금 현재 최저임금을 또 올려놨죠? 16점 몇 프로 좀 올렸어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은요, 뭐 16.5% 뭐 얼마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는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이 2.7%인데 여러분들 있잖아요. 인건비에 대한 상승률이 이 기업에 엄청난 부담이 돼요. 근데 부담이 되는데 어느 쪽으로도 부담이 되냐면 어떻습니까? 대기업들은 크진 않아요. 사실은 덜해요. 어차피 돈이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소기업들 있잖아요. 뿐만 아니라 여기 지금 보면은 김밥집부터 해가지고 여기 운영하시는 분들 이분들은 그러지 않아도 인건비 걱정인데 그런 어떻습니까? 최저임금 상승률로 인해서 오히려 일자리 창출이 저해가 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까지도 생길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물론 그런 부분들이 안 좋은 점도 볼 수 있겠지만은 지금 문재인 대통령의 시나리오는 뭐냐면 자, 소득 경제주의다. 그러면은 뭐입니까? 어떻게 돼요? 자, 첫 번째 소득을 어떻게 돼요? 소득을 늘린다. 강제적으로. 맞죠? 그러면 그냥 공무원들 일자리 창출해가지고 소득을 늘리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민간인들 있잖아요. 최저임금을 늘려가지고 어떻게? 소득을 늘려주고 이분들이. 자, 첫 번째 소득을 늘린다. 그럼 두 번째 소득이 늘어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자, 소득이 늘어났어요. 소득이 늘어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돈 갖다가 쓰겠죠? 이걸 노리는 거예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소득이 늘어나도 돈 씁니까? 일본은 아주 저축률이 뛰어나시죠? 소득이 늘어나면은 어떻습니까? 저축하시고. 그러니까 소득이 일어나서 어떻습니까? 이거를 갖다가 소비가 이루어져야 돼요. 사실은. 맞죠? 소비가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물건을 많이 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물건을 많이 쓴다니까 뭐가 됩니까? 생산활동이 늘어나죠? 생산활동. 그러니까 물건을 쓰니까 예를 들어서 세탁기를 또 갈아야 돼. 또 바꿔.
그러니까 세탁기를 뭐 많이 만들어야 돼요. 만들다 보면 지금의 공장으로 부족하죠. 그러니까 공장을 또 만들어야 되잖아요. 공장 만들려고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죠. 이분들이. 그러니까 생산활동이 늘어나면 뭐가 됩니까? 투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자, 투자가 일어나니까 공장이 없던 공장이 만들어졌죠? 없던 만들어졌으니까 뭐니까 일자리를 만들어야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5번 일자리가 늘어나는 거죠. 자, 지금의 구조는 이런 구조입니다. 맞죠? 지금 소득 주도형 경제 성장을 이룩하는 이유가 바로 소득을 늘려서 소비로 반영이 돼서 어떻습니까? 일자리 창출 이 부분들을 노리는 거예요. 이 부분들. 근데 이게 물론 뜻대로 됐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 세상사는 어떻습니까? 변수가 많죠. 내 뜻대로 안 되는 게 세상 아니겠습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내 뜻대로 이분들이. 여러분들 마음대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이분들이 잘 안 돼요. 세상이 될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이분들이. 근데 이게 또 문제가 될 수 있는 게 일자리 창출이 돼가지고 일자리가 창출이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 경제가 성장이 되죠. 그죠? 경제가 성장이 되니까 세금을 많이 걷죠? 법인세를 늘려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잖아요. 그러면 그 세금을 갖다가 어떻게 됩니까? 어디에다가 투자한다? 자, 이거 갖다가 복지. 결국에는 이 복지 쪽으로 돈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이 구조가 지금 현재 이런 시나리오로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현재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에 대한 어떤 시나리오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 이 부분들이. 그런데 지금 자, 이게 소득을 늘리는 것까지는 좋은데 이게 어떻습니까? 소비로 늘어나면 좋겠죠. 이 부분들이. 그죠? 이 부분들이.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거는 소비자 입장이에요. 일하는 근로자 입장이죠. 근데 만약에 이걸 갖다가 만약에 소득을 늘어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경제적인 압박을 받죠? 받아요, 안 받아요? 노동비용이 상승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악영향이라는 게 뭐냐면 뭡니까? 노동비가 어떻습니까? 늘어나죠. 그럼 기업으로서는 상당히 부담이 되죠? 또는 노동비가 늘어나면 노동비만큼 어떻습니까? 물가가 상승하죠. 물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이분들이. 맞죠? 그죠?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물가가 올라가죠. 물가가 상승. 그럼 물가가 상승을 할 수도 있고, 근데 물가가 상승을 하면은 이게 물건이 잘 팔립니까? 안 팔립니까? 안 팔리죠. 문제는. 그죠? 물가가 안 팔리니까 이윤이 줄어들어요? 안 줄어들어요? 이윤이 줄어들죠? 근데 이윤이 줄어드는데 여기서 만약에 이윤이 줄어드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윤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투자할 여지가 있어요? 투자할 여지가 여건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면 일자리가 늘어나요? 안 늘어나요? 일자리가 오히려 줄어들죠. 이윤이 줄어드니까 구조조정을 할 거란 말이에요. 자꾸 구조조정을 이제 들어갈 겁니다. 구조조정을. 그러면 이제는 투자 위축이 되고 노동 수요가 감소가 되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냐. 일자리가 줄어들면 결국에는 경제가 침체가 되죠. 경제가 침체가 되는데 여기다가 어떻습니까? 세금을 또 많이 두들겨버리면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세요. 이제 자포자기 형태로 간다는 거예요. 자포자기. 응? 그래서 어떻습니까? 기업들은 어떻게 하냐면 우리나라는 도저히 일할 곳이 안 됩니다. 선포하고 그 다음에 어디로 갑니까? 베트남으로 가는 겁니다. 일단 베트남으로 다 쫓아가는 거예요. 왜? 중국 갔다가 이러니까 이제 베트남으로 가는 거예요. 저임금 어떻습니까? 세금 없는 대로 무규제 상태로 다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법인세니 세금이니 일할 수 있는 규제가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기업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시적으로. 맞죠? 아까 그런데 이 구조에서 이것들이 먹히려면 이 구조로 안 가고 이 구조로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아까 뭐 했죠? 경제성장을 어떻게 됩니까? 올려야 돼요. 그러면은 동시에 어떻게 되냐면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됩니다. 맞죠? 그러면은 기업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과 이 나라가 성장할 수 있는 에너지 있죠? 그 에너지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앞으로는 옛날에는 제조업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농업에서 제조업에서 어떻습니까? IT에서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됐고 그 다음에 성장 위주의 어떤 정책을 폈죠? 그러면서 오늘날에 이 나라를 만들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우리나라를 한 번 더 성장을 시키려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4차 산업혁명 이렇게 되는 거예요. 스마트 혁명 있죠? 현재 기존의 어떤 산업 틀로는 한계가 있고 어떻게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을 이렇게 돼서 앞으로 미래 비전형 산업들을 많이 유치를 해서 부가가치 산업을 유치를 더 많이 함으로 해서 어떻습니까? 기업 이윤을 창출을 시키고
그쵸? 그래서 어떻습니까? 경제성장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한 다음에 거기서 나오는 어떻습니까? 세금을 그만큼 더 많이 비례해서 걷어들이겠죠? 그 세금을 갖다가 어디로 간다? 복지로 간다. 어? 자, 경제성장률이 돼야 돈을 걷어서 복지를 충당할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맞잖아요. 여러분들 잘 보세요. 여러분들 돈도 못 버는데 무슨 병원에 가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무슨 복지의 문화생활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래도 여유가 있으니까 뭘 합니까? 영화도 좀 보고 의료 서비스도 받고 가서 골프도 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딸랑딸랑 호주머니에 100만 원밖에 없는데 무슨 골프 치러 가요? 무슨 또 영화 보러 갈 것이며 남자, 특히 남자들 어떤 여자를 누구를 어떻게 만나요? 돈 100만 원 가지고 바람도 못 피죠. 돈이라고 하는 게 어떻습니까? 있으면 그래서 돈을 많이 있는 사람들 있잖아요. 보면은 1, 2, 3 세컨드 해가지고 많잖아요. 대기업에 있는 오너들 잘 보세요. 대기업 오너들이라든지 이렇게 보면은 또 나름대로 1, 2, 3, 4, 5 보이지 않게끔 많이.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분들이. 근데 어쨌든 간에 있으면 자꾸 이제 복지 쪽으로 또 다른 생각을 이제 굴릴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돈이 있어야만이 이 복지의 흐름을 맞출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돈이 안 되는데 경제 성장률은 안 되는데 어떻습니까? 쪼기만 하는 거잖아요. 자꾸 쪼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업들이 이렇습니까? 기업들이 어떻습니까? 이윤도 창출이 안 되는데 거기다 법인세만 늘려놓으면 어떻습니까? 기업 활동이 깨지잖아요. 맞죠, 그죠? 강제로 돈을 뺏는 거 아니에요, 자꾸. 강제로 돈을 뺏어가지고 어려운 사람한테 투자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떤 환경이 조성이 되냐면 기업들이 일할 맛이 안 나요. 이분들이. 그리고 어떻습니까? 저소득층인 그 사람들 있잖아요. 뭐냐, 나 일을 안 해도 복지 혜택 다 받고 나라에서 돈도 주고 의료 서비스 다 받는데 내가 뭐하러 일을 하느냐. 근로의욕 감퇴. 그리고 어떻습니까? 일을 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뭡니까? 이거 해봐야 세금만 다 두들기는데 뭐하러 일하냐 내가. 국가에 충성만 하지. 내가 뭐 물론 국가에 충성하는 일도 좋긴 하지만은 어떻습니까? 무슨 국가에만 무조건 충성하려고 돈 법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겠어요? 일단은 내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러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거죠. 이분들이.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돈 버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라고요? 내가 돈을 벌면서 나라에 충성하는 거지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내가 뼈 빠지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부분들 구조가. 이제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나는 지천이고 나라를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구나. 이 부분들이. 그러니까 근로의욕 감퇴, 우리나라에서는 일하지 말자. 그러면서 어떻습니까? 일자리가 외국으로 방출이 되는 이런 문제의 악순환이 계속해서 벌어질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죠. 경제성장률을 동시에 끌어올려야 된다. 근데 그 경제성장률은 웬만한 제조업으로 해서는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끌어올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고부가 가치 산업들을 탄생을 시켜야 됩니다. 지금 나라에서 말하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4차 문화혁명, 4차 산업혁명 있죠? 4차 산업혁명, AI라든지 뭐 이런 쪽으로 해서 정말 다른 나라에서 따라할 수 없는 우리나라가 IT 기반 환경이 너무 좋잖아요. 그러니까 IT 기반 환경을 가지고 산업과 연계를 해서 정말로 다른 나라에서 따라올 수 없는 그런 환경을 구축을 해서 거기서 산업화가 되고 거기서 생산이 되고 만들어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만들 장소가 어디냐? 그게 바로 새만금이다. 그런 환경을 조성을 해야 되는 게 새만금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그 어느 지역도 아니고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이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어떻습니까? 이런 시나리오가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로 가기 위해서 경제성장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경제성장까지 구축을 하려면 뭐가 해야 되냐면 4차 산업혁명을 끌어올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을 끌어올리기에 가장 적절한 지역이 어디다? 새만금만한 데가 없다. 그리고 지금 정부의 정책이 어디로 가느냐? 지금 저개발된 지역을 개발시키는 컨셉하고도 잘 맞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대통령 하에서는 그런 저개발된 지역들 개발시키는 것과 함께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그 다음에 경제성장을 끌어올릴 만한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4차 산업혁명이고 4차 산업혁명의 정진기지로서 가장 적지가 어디다? 새만금이다. 그러니까 새만금은 앞으로 조금씩 더 물망에서 올라오기 시작을 할 겁니다.